1636년 가을, 황해도 서쪽 작은 마을에 이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중섭과 어머니 김씨,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이성재가 22, 둘째 아들 이민호가 16살이었습니다. 이씨 집안은 작은 반면 맞이기를 가진 가난한 농가였지만 가족이 화목하고 두 아들이 효성이 깊어 마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집 마당에는 닭 47마리가 모이를 쪼며 돌아다녔고 작은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에서 꿀꿀거렸으며 아침이면 참새들이 처마 밑에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성재는 힘이 세고 성실해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고 동생 민호는 몸은 작지만 머리가 영특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두 형제는 어려서부터 우애가 깊어 무엇이든 함께 나누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1636년 봄부터 성재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여름이 되자 밤마다 심한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에서는 때때로 꿩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까치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시끄럽게 울어댔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좋지 않은 징조라고 걱정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성재는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진찰한 결과 성재는 폐결핵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치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는 절대 안정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며 무거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달 안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1636년 11월 마을에 관아의 사령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긴급 명령이다. 청나라 군대가 곧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각 가정에서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 한 명을 즉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 이씨 집안은 큰아들 이성재를 사흘 후에 마을 어귀로 보내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온 가족이 처벌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다. 사령이 떠난 후 가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성재는 이미 병으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가 군대에 가면 길에서라도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이중섭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대립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다고 하던데. 하지만 대립 비용은 80냥이나 되었고 이씨 집안에는 고작 5냥밖에 없었습니다. 이중섭은 집안의 밭을 팔려고 했지만 전쟁이 임박하자 아무도 땅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부자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전쟁 중에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방법을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민호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님을 대신해서 가겠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무슨 소리냐? 너는 아직 어리고 군대 생활을 견딜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형을 대신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들키면 너도 형도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하지만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보세요. 형님이 지금 군대에 가시면 길에서라도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군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죄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집안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감옥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형님의 호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임박해서 징집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평소보다 검사가 느슨합니다. 제가 몸은 작지만 빠르고 영리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맙지만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가서 길에서 죽는 것이 낫다. 민호가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를 믿어주세요. 형님은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제가 5살 때 강에 빠졌을 때 형님이 구해주셨고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늘 저에게 먼저 주셨고요. 이제는 제가 형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입니다. 제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형님은 쉬시면서 병을 고치세요.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틀간 가족회의를 거친 끝에 결국 민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민호는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의 퇴역 군인 할아버지를 찾아가 기본적인 군사 지식을 배웠습니다. 창을 잡는 법, 활을 쏘는 법, 적의 공격을 피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서는 절대 혼자 있지 말고 항상 동료와 함께 있어라. 혼자 있으면 죽기 쉽다는 조언이었습니다. 비록 하루밖에 안 되었지만 민호는 총명해서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민호는 또한 머리를 짧게 자르고 형의 옷을 입어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 보이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민호를 위해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 주었고 아버지는 작은 부적을 주며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조심하거라.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민호는 형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형이 건강했더라면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형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민호가 형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없는 동안 형님은 꼭 병을 고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음식을 잘 드시고 푹 쉬세요. 저는 형님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당의 닭들도 슬프게 울어대는 것 같았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형 이성재의 이름으로 마을 어귀에 집결했습니다. 마을에서 5명의 젊은이가 모였는데 민호가 가장 어려 보였습니다. 군대 관리자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성재, 22, 이씨 집안? 예, 그렇습니다. 민호는 목소리를 가능한 한 낮게 했습니다. 관리자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 나이가 정말 22이냐? 좀 어려 보이고 키도 작은데. 민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체구가 작고 얼굴이 어려 보이지만 나이는 정확합니다. 이것이 제 호패입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키가 크지 못했지만 건강은 괜찮습니다. 민호는 형의 호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리자는 호패를 자세히 보더니 전쟁이 급한데 일일이 따질 시간이 없다. 어차피 전쟁터에 가면 체구는 중요하지 않다. 빠르게 움직이고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명은 다른 마을의 징집병들과 합류하여 총 50명의 부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행군은 고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40리를 걸어야 했고 무거운 짐을 메고 가야 했습니다. 민호는 체구가 작아 짐을 메는 것이 특히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행군길 양옆으로는 단풍 든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바람에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산에서는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노루 한 마리가 놀라 달아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옆에서 걷던 한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박철수라고 한다. 너는 이름이 뭐냐? 이성재입니다. 성재, 너는 정말 젊어 보이는구나. 처음 군대 가는 거냐? 예, 처음입니다. 나도 그래. 무섭지 않나? 나는 솔직히 무섭다. 전쟁에서 죽을까봐. 민호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가는 것이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남읍시다. 4일간의 행군 끝에 그들은 북쪽 국경 근처의 임시 병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고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민호의 부대는 대장 김무진의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대장은 50대의 노련한 군인으로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김 대장이 신병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군인이다. 여기서는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명령을 어기면 엄한 벌을 받는다. 하지만 명령을 잘 따르고 용감하게 싸우면 살아남을 수 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너희 중 절반 이상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여기서 싸우는 것은 고향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청나라 군대는 며칠 내로 국경을 넘을 것이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 후 2주일 동안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창술과 궁수를 배웠습니다. 민호는 체구가 작아 창을 다루기 힘들었지만 활 쏘기에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이 좋고 손이 정확해서 관역을 잘 맞췄습니다. 김 대장이 민호의 활쏘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성재, 내 활솜씨가 좋구나. 계속 연습하면 훌륭한 궁수가 될 것이다. 너는 창보다 활이 더 적합하다. 민호는 또한 지형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김 대장이 전투 대형을 설명할 때 민호는 다른 병사들보다 빨리 이해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장님, 만약 적이 좌측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우측 날개를 어떻게 배치해야 합니까? 김 대장은 민호의 질문에 감탄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성재. 내가 생각이 깊구나. 우측 날개는 일부를 뒤로 빼서 포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군대 생활은 고되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양도 적었습니다. 하루 3끼 거친 보리밥과 국을 먹었는데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잠자리는 차갑고 딱딱했으며 밤에는 추워서 떨었습니다. 많은 신병들이 병에 걸리거나 피로로 쓰러졌습니다. 민호도 배고픔과 추위에 힘들어했지만 고향의 가족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 할 때마다 형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틈틈이 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형님의 병은 어떠신지요? 부디 약을 잘 드시고 푹 쉬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것입니다. 민호는 전쟁에서 받을 수 있는 전공금이나 노획물을 형의 약값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지 보름 후인 1636년 12월, 드디어 청나라 군대가 국경을 넘었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자호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청태종이 이끄는 12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장의 부대는 청나라 군대의 정찰대를 매복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밤에 출발하여 적이 지나갈 길목의 숲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겨울숲은 조용했고 찬바람이 나무 사이로 휘몰아쳤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진짜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철수도 창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무섭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서로 도우면서 싸우면 된다. 훈련받은 대로만 하면 돼. 민호는 자신을 다독이듯 말했지만 사실 그도 두려웠습니다. 숲속에서는 때때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새벽 무렵 청나라 정찰대 약 2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대장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선 병사 50명이 일제히 숲에서 뛰쳐나와 화살을 쏘고 창을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청나라 병사들은 당황했지만 곧 반격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민호는 활을 쏘아 적 2명을 맞췄습니다. 화살이 적의 몸에 꽂히는 것을 보는 순간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실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청나라 병사가 말을 타고 민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민호는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옆에서 뛰어와 창으로 적의 말을 찔러 넘어뜨렸습니다. 청나라 병사는 말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고 다른 조선 병사가 달려와 그를 제압했습니다. 성재야, 괜찮아? 고마워, 철수야. 내가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전투는 1시간 정도 계속되었고 결국 청나라 정찰대는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조선군은 승리했지만 5명의 병사가 죽었고 1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민호는 팔에 배인 상처를 입었지만 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전장을 정리할 때 민호는 자신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청나라 병사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민호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시신의 옷 속에서 작은 천 조각이 나왔는데 아마도 가족의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부모도 지금 아들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전쟁은 정말 끔찍하다. 우리도 적도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인데 왜 서로 죽여야 하는가? 첫 전투 후 민호는 전쟁의 잔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여러 차례의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하했고
조선군은 곳곳에서 패배했습니다.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전투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민호는 작은 체구를 이용해 빠르게 움직이고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형을 이용해 적을 유인하는 전술을 동료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제안한 전술 덕분에 부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적이 좁은 계곡으로 들어올 때 양쪽 언덕에서 화살을 쏘아 큰 피해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김 대장은 민호를 따로 불러 칭찬했습니다. 이성재, 내 전술이 훌륭했다. 내 덕분에 많은 동료들이 살았다. 내가 어디서 그런 지혜를 배웠느냐? 어려서부터 병법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삼국지나 손자병법 같은 책에서 배운 것을 실전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김 대장이 민호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재야, 나와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 다른 사람들은 나가 있어라. 다른 병사들이 나가고 김 대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내 진짜 나이가 몇이냐? 나는 오랫동안 군대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봤다. 너는 절대 22이 아니다. 말투도 어리고 행동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다. 전투에서는 용감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우는 것을 내가 봤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저는 이성재가 아니라 그의 동생 이민호입니다. 16살입니다. 형님은 불치병에 걸려 군대에 올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가면 죽을 것이 분명했고 가족이 처벌받을까봐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발 저를 벌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를 벌하셔도 좋으니 제 가족만은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을 알고 있느냐? 군역을 속인 것은 중죄다. 이것이 발각되면 너와 내 형, 그리고 내 부모 모두 큰 벌을 받는다. 나도 이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 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 용기와 지혜에 감동했다. 16살 소년이 형을 위해 전쟁터에 온 것도 대단하고 여러 번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운 것도 훌륭하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위험하다. 전쟁은 어린 소년이 있을 곳이 아니다. 대장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돌아가면 가족이 큰 벌을 받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김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나는 이 사실을 위해 보고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계속 잘 싸워주기를 바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 비밀을 지켜주겠다. 하지만 민호야, 더 조심해라.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더 큰 슬픔을 겪을 것이고 내 희생도 헛될 것이다. 항상 동료들과 함께 있고 무리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대장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637년 1월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 임금은 결국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청태종 앞에서 305고 두례를 행하며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약 3달 동안의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았습니다. 부대원 50명 중 18명이 죽었지만 민호와 박철수는 살아남았습니다. 떠나기 전 김 대장이 민호를 불러 편지 한 통을 주었습니다. 민호야, 이것을 내 지방 관아에 제출해라. 내가 너를 이성재로서 그의 전공을 인정하는 추천서다. 내가 여러 번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고 특히 계곡 전술로 많은 동료를 구했다고 썼다. 이 편지 덕분에 관아에서는 이성재가 군역을 다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고 내 집안은 당분간 군역 징집에서 제외될 것이다. 또한 내 형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장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긴. 내가 용감하게 싸웠으니 당연한 대가다. 하지만 민호야,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 용기는 정말 훌륭했지만 16살 소년이 전쟁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는 평생 전쟁터에 있었지만 전쟁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너도 전쟁에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이다. 죽음, 고통, 슬픔을. 전쟁은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제 가서 가족을 만나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어린 소년들이 내가 겪은 것을 겪지 않도록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라.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민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3달 만에 보는 고향 풍경은 그리웠지만 민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전쟁에서 본 죽음과 파괴, 그리고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길가에서는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었고 불탄 마을의 잔해가 보였습니다. 까마귀들이 폐허 위를 날아다니며 울어댔습니다. 사흘을 걸어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민호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호야, 살아 돌아왔구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전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죽은 것은 아닌지 두려워서 밤잠을 못 잤다.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돌아왔다, 아들아.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기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나으셨어요. 민호야, 내가 떠난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좋은 약을 구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편지에서 전공금을 보내겠다고 한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쉬었더니 많이 좋아졌다. 의원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다. 모두 내 덕분이다. 민호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그런 무서운 경험을 했구나. 성재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이 건강해지신 것을 보니 전쟁에서 겪은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형님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당의 닭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고 참새들이 처마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김 대장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관아에 제출하세요. 김 대장님께서 형님이 군역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당분간 군역 징집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우리 집안을 구했구나. 내 용기와 지혜에 고맙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전쟁의 경험을 들려주었지만 너무 끔찍한 부분은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무서웠겠구나. 어떻게 견뎠니? 어머니, 저는 형님과 부모님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제가 살아야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철수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 서로 도우며 살아남았습니다. 성재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나를 대신해 그런 고통을 겪었구나. 형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평생 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산의 윤곽이 보였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족들이 슬퍼했습니다. 제가 죽인 청나라 병사도 저처럼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형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고향에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형님을 위해 전쟁에 간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전쟁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한 쪽도 패배한 쪽도 모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많은 소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대가로 어린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운이 좋아 살아 돌아왔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철수와 저는 서로를 구하며 살아남았지만 우리 부대의 18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해서 16살 소년이 형을 대신해 전쟁터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생명을 위협하는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린 소년들의 목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말이 맞다. 내가 전쟁을 겪으며 많이 성숙해졌구나. 우리는 내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마.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 그 후 민호는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형성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농사일을 도왔고 민호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역사와 병법도 가르쳤지만 항상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책에서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겠지만 전쟁의 이면에는 수많은 죽음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진정한 용기는 전쟁에서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세월이 흘러 민호가 25살이 되던 해 형성재가 혼인을 했고 2년 후 민호도 마을의 착한 처녀와 혼인했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집을 짓고 부모님을 모시며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성재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민호의 아내는 딸을 낳았습니다. 민호는 종종 옛 전후 박철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쟁을 겪은 동지로서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김 대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은퇴하여 고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그대의 용기와 지혜를 나는 잊지 않고 있네. 그대가 16의 나이로 형을 대신해 전쟁터에 나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네. 그대 덕분에 많은 동료들이 살았고 우리 부대는 여러 번 어려움을 극복했네. 하지만 나는 그대가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 안타깝네. 16살 소년이 전쟁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네. 나는 이제 늙었지만 남은 생애 동안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네. 그대도 건강하게 살며 평화를 위해 힘쓰기를 바라네. 민호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대장님, 편지 감사합니다. 저도 대장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님께서 제 비밀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제 가족은 큰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장님의 말씀처럼 전쟁 없는 세상이 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직접 경험했기에 그 어떤 것보다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민호가 40살이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형님을 구하고 가족을 지킨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16살 소년이 전쟁터에 가야 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저의 용기를 기억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는 어떤 소년도 제가 겪은 것을 겪지 않도록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년 이민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족을 위한 희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16살 소년이 형을 대신해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일까요? 가족을 위한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생명을 위협하는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호의 용기를 기억하되 앞으로는 어떤 소년도 그런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며 평화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